이어서 사회복지에서 인간의의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우리 인간이해의 관점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에서의 인간이해의 관점의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회학적 단계에서는 1910년대 중반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심리학적 단계와 정신분석 단계인 191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적 단계라고 하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이후까지의 또 통합적 단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사회학적 단계인 1910년대 중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의 인간이해 191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를 심리학적 단계, 정신분석 단계라고 명명지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들이 새로운 제도나 생활 환경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고 클라이언트를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으로 돕기 위한 과학적 방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때 메리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이 주장되었고 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전쟁 신경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환자의 문제에 개입하여 자연스레 과학적 심리학과 정신분석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죠. 이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발달 계기가 되었어요.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원인은 내부 심리적인 원인이고요. 정신분석은 개별사회 사업의 주요 지식 기반이 되었고 심리학적 단계 혹은 정신분석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191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의 그 통합 심리학적 단계와 정신분석적 단계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까지는 기계론적 관점과 교환론적 관점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기계론적 관점은 여전히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이 되었지만 교환론적 관점은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며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이 사회복지 실천에 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주관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요시했죠. 또한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강조 더욱 증가됐는데 이때 인권과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1960년대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간의 권리와 자유, 주관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그때 정신분석 단계는 주로 1930년대에서 50년대까지가 이어지는데요.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사회복지 실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무의식과 초기 아동기의 경험을 중요시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인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적 이론을 바탕으로 치료와 지원을 제공했답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클라이언트의 과거 경험과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현재의 행동,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이 비판도 받았는데
이는 정신분석이 주로 개인과 사회복지사 간의 1대1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 단계는 사회복지 실천에 인간의 내면적인 동기와 무의식적인 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후 인간 이해 관점과 실천 방법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자, 여기서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사회 진단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자, 메리 리치몬드는 20세기 초반 미국의 사회복지 실천가이자 사회 진단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1917년에 출간한 사회 진단, 사회복지 실천의 새롭고 과학적인 접근법이라는 책에서 사회 진단에 대한 중요한 주장을 제시합니다. 자, 리치몬드의 사회 진단 주장은 핵심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 진단의 필요성입니다. 리치몬드는 사회 진단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필요한 도구라고 강조했고, 사회 진단을 통해 개인이나 또 가정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와 연구를 또 리치몬드 여사가 사회 진단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사회 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개인의 배경과 또 가족, 환경적 요인,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또 분석해서 문제의 원인과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또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는데, 사회 진단을 통해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동시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복지 실무자의 역할로서 사회 진단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또 주장했는데, 사회복지 실무자가 사회 진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개입 방법을 개발해 사회복지의 증진을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학적 접근입니다. 이 리치몬드는 사회 진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접근법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사회 진단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때 리치몬드의 사회 진단에 대한 주장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개입 방법을 개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현대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 진단 원칙에 기반이 되었고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서 또 어떠한 내용들이 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벌어진 세계적인 전쟁이잖아요. 이때 많은 국가들이 참전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이로 인해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 신경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영향을 설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 신경증은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발생되는 증상을 의미하는 게 전쟁 신경증입니다. 이 전쟁 신경증은 증상이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쟁 참전 군인들 사이에서 흔히 관찰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 신경증의 증상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플래시백이라는 증상이 있어서 전쟁에서의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현상. 이 플래시백은 전쟁 참전 군인이 그때의 상황을 마치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피 증상이 생기는데 이 전쟁 신경증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과 관련된 장소, 또 사람들, 상황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는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어 메커즘이었어요. 그리고 감이란 경계를 하게 됐어요. 전쟁 신경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속적인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또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전쟁터의 경계심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 전쟁 신경증은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다 보니 우울증과 또 분노, 공포, 죄책감과 같은 감정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또 신경증을 앓는 사람은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악몽을 꾸거나 또 불면증, 또 과도한 피로감을 포함하는 그런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신경증은 전쟁 참전 군인들 사이에서 흔히 관찰되는 증상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증상을 인식하고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전쟁 신경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현재는 전쟁 신경증이라는 용어 대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용어를 더 사용하는데 효과적인 치료법과 지원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다음 장에서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이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이후를 통합적 단계라고 명명지었는데요. 이때는 시민권 운동과 빈곤과의 전쟁, 또 사회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직 내에 존재하던 다양한 시각이 분출이 되었는데 이 시각의 분출은 이제까지의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통합적 실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회 사업이 비판되고 이 빈민과 억압된 계층의 욕구에 제대로 반응 못하고 심리적 접근에 치우쳐서 효과성의 검증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방법론 혹은 사회복지 실천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통합적 단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후에 체계이론과 생태학이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이때 환경 속의 인간이란 통합적 관점을 확고히 하였다고 해요. 인간과 개인과 환경에 대한 이중 초점을 두고 즉 인간과 사회 환경에 대한 이중 초점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은 사회복지에서 인간 이해 및 실천의 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미국의 사회적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어요. 자, 이 시기는 시민권 운동과 빈곤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운동과 정책 변화가 있었던 시기인데요. 먼저 시민권 운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인종차별과 불평등한 권리에 대한 항의를 벌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말콤 X 같은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이때 시민권 운동의 선두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시민권 운동은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고 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1964년 시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의 통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군과의 전쟁은 1964년에 일어난 건데요. 미국 대통령 린든 B 존슨은 빈군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는 경제적인 평등과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주요 법률은 1965년 경제기회법. 자, 이 경제기회법에는 교육과 훈련, 고용, 건강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반전 운동이 일어나서 사회적 분열이 심해진 또 계기가 되었어요. 이 베트남 전쟁이. 그리고 여성 인권 운동이 또 시작됐는데 여성들이 권리와 평등을 위한 여성 인권 운동에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해서 여성들의 권리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는 환경보호 운동이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로 1970년대에는 지구의 날이 처음으로 기념되었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미국의 현대적인 사회 체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이후 사회운동과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에서 인간 이해의 변화 중에 통합적 단계가 중요한 시기였어요. 통합적 단계는 중요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이 통합적 단계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다양한 이론과 또 관점, 또 접근 방식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특징 지어지는데 이 단계에는 심리학적 관점, 또 사회학적 관점, 다양한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다양한 이론을 단순히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서 적절한 이론과 기술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또 사회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였는데 이때 개별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필요와 목표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통합적 접근은 개별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가족, 집단, 커뮤니티, 다양한 수준의 개입을 고려하여 개별 실천과 사회 정책의 상호작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필요와 목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포괄성을 강조했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는요. 개별사회 사업이 비판이 있는데 이 비판은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개별사회 사업은 사회복지 실천의 초기 단계에서 두드러진 접근 방식으로 또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사 간의 1:1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접근 방식은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변화와 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사회 사업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는데 권력 불균형에 대한 비판을 받았어요. 개별사회 사업의 접근 방식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클라이언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편향된 초점이라는 그런 또 비판이 일어났는데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 또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어요. 그리고 문제의 개인화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 개별 사회사업은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기인시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를 간과하고 또 개인의 변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비판의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변화의 제한성입니다. 이 개별사회 사업은 개인의 변화와 또 성장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였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에는 이후에 관점들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클라이언트의 환경과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또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자, 환경 속의 인간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개인의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개념은 1950년대부터 발전했고 또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인을 단순히 도움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주체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환경 속의 인간. 이 환경 속의 인간이란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개인이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강조해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인을 단순히 도움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주체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 속의 인간은 개인의 환경과 선택을 통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 동시에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이것을 통해 개인의 삶은 사회적, 경제적, 또 문화적, 가치적 환경이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결과로 이해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환경 속의 인간 개념을 통한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과 행위를 이해하고 또 환경을 고려하여서 클라이언트에 지원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강점을 강화하게 되는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해서 개인의 복지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따라서 환경 속의 인간관점은 복지 실천에서 개인의 능동성과 또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인간중심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서 체계 이론과 생태학적인 관점이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데 먼저 체계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인이나 가족을 고립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더 큰 체계의 일부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봅니다. 체계 내의 상호작용과 체계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데 체계는 가족, 문화, 경제적 체계, 다양한 수준에서 존재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 실천자는
클라이언트를 그들의 체계에 함께 고려하여서 체계 내의 상호작용과 변화를 촉진하고 또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생태학입니다. 자, 이번 생태학은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과 환경이 서로 주고받고 바꿔주고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개인의 환경과 또 그들의 상호작용 이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줍니다. 클라이언트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건강적인 문제와 또 생활 문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다양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 초점을 두는 것이 생태학입니다. 그리고 생태학 접근은 클라이언트를 그들의 사회적 환경과 함께 이해하고 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데 이 강조점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자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겠죠. 이 환경을 개선한 후에 또 그들이 또 사회적 자원이라는 것은 물적 자원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겠죠. 자, 이러한 사회적 자원과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생태학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등장은 사회복지 실천이 또 개인을 넘어서 또 사회적 환경, 또 체계 간의 상호작용 이것들을 고려해서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또 증진시키고 또 환경과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대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원칙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현재도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복지에서의 인간 이해 관점의 변화에 1910년대, 1950년대, 또 1960년대, 1910년대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또 60년대까지 그리고 1960년대에서 또 1970년대 이후까지의 이 다양한 인간 관점의 이해를 알아보았습니다. 제1장 사회복지 실천의 인간 이해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고 또 생각해야 할 문제를 2개 정도 내보았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해본다 라는 의미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서 한번 기록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검사를 하지는 않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